시간이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2023년 12월 1일 YB 학원 학부모 설명회고 우리 아이 공부지도 막막하시죠? 라는 제목의 설명회입니다. 지금 오전하고는 또 참기 조금 달라서 제가 넘겨가면서 할게요. 설명회 순서는 이제 원장 자기소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또 학원을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아마 이야기를 제가 드리면 자연스럽게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 아이 공부지도 막막하시죠라는 질문 앞에 이렇게 학원을 찾으신 부모님들은 쉽게 말하면 뭐 어느 학원을 보내는 게 좋을지가 사실은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원 제가 생각하는 보는 기준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고 이제 결론은 이거거든요. 초등학생들 또는 중학교 저학년 사실은 고등학생도 공부 습관이 잡혀야 되고 지금 초등은 이게 제일 중요한 타임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로 갈 텐데 중간에 제가 두 권의 책이라는 이야기를 하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식들은 뭐 어디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더 근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읽었던 책을 조금 소개해드리고 나누면서 그 이야기로 넘어가는 식으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중간에 작은 글씨 보이시죠? 중간에 돌발 퀴즈가 3번 나옵니다. 잘 맞추시면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 실물 영접 하시라고. 오십시오. 예.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품입니다. 이 상품을 이제 나중에 가실 때 이제 혹시 당첨되신 분은 환영합니다. 예, 그 뭐죠? 주소만 적어 놓으시면 집으로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 보내드리고 개인정보 삭제할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그러면 이제 저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는 고1 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2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내가 있는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고 초등 과정을 지나왔고 중고를 지나고 있고 생활인으로서 이제 학부모님들과 공감 포인트가 너무 많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원장으로서의 말도 있지만 사실은 부모로서의 말도 그러니까 경험한 부모로서의 말도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다 이렇게 내놓고 진솔한 이야기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제가 2016년 3월 2일 날 여기 학원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지금 8년 차고 내년 3월이 되면 사실은 9년 차에 접어들어요. 예, 한 곳에서 이제 8년 동안 이제 학원을 해오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느끼고 배워왔고요. 조금 더 멀리 들어가면 저는 20대 때 대학을 이렇게 다니면서 30대에 걸쳐 다녔는데 3군데의 대학을 다닌 것 같아요. 의대, 군대, 사범대 이렇게 3군데를 다닌 것 같습니다. 이제 파란만장한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뭐 친척들의 의뢰로 가외 또는 제가 알바로 가외 그 다음에 공부방, 학원 강사 또 나중엔 학교 그리고 지금 이 학원 거쳐오면서 한 연수로 따져보니까 한 20여 년 이상은 계속해서 여러 채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많은 걸 배웠고 그걸 지금 초등 공부 지도라는 포커스에 맞춰서 제 도움이 되실 만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제 학원 이야기를 제가 드리기 위해서 교재와 수업 방식을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더 중요한 건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전제로 생각하고 이제 그 학원에서 뭘 봐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이제 드리는 쉬운 방법으로 제가 학원을 시작할 때 이야기를 조금 드릴게요. 학교에 잠깐 있다가 학원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제가 영어 수학 학원 할 거라고 하니까 아시는 분들이 초등학생을 모으기 위해서는 무조건 프랜차이즈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을 막 알아봤습니다. 이제 영어 수학을 사실은 저는 둘 다 달고 시작했거든요.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여기가 영어는 Y 땡땡 학원, 그 다음에 수학은 S 땡땡 학원 이렇게 해가지고 YB 학원 밑에 두 개를 제가 모아놓은 거였는데
제가 이제 영어 Y땡땡 학원을 그 가맹을 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다른 브랜드가 하나 있어요. 3땡땡 브랜드인데 지금 안 보이죠? 지금 안 보입니다. 근데 8년 전에 제가 가맹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게 어떤 지역에서 돌풍을 일으켜서 약간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스피킹에 포인트가 있던 프랜차이즈였는데 거의 가맹을 할 뻔했어요. 했는데 다른 데를 좀 알아보는 과정에서 그 브랜드로 한 1년 정도를 하셨던 원장님을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근데 이 원장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 3땡땡으로 했는데 1년 하니까 할 게 없다. 컨텐츠가 너무 빈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컨텐츠가 풍부하고 좋은 회사를 찾은 게 Y땡땡 회사였습니다. 우리 다들 알고 있듯이 Y땡땡은 그 영어 대기업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영어 문장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지적재산권을 다 이렇게 처리를 못하면서 자기가 문장을 만들어서 교재를 몇 년치를 어떤 라인을 만든다면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서 그걸 자신 있게 완벽한 교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요. 무슨 말씀이냐면 Y땡땡은 엄청난 인원이 있죠.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반짝반짝하는 그 잠깐 반짝이는 영어 전문모다라고 하는 그 보시면 교재가 너무 이쁘죠. 그리고 교재가 특별한 교재처럼 보입니다. 그 교재는 이를테면 지금 Y땡땡이나 시중에 제가 쓰는 이런 일반적인 회사 능률이죠. 엄청 큰 회사거든요. 이런데 인력 풀에 비하면 간해수공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거 혹하시면 안 돼요. 구멍이 엄청 많은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건 이제 능률에서 만들어내는 원서가 아니고 능률에서 중간에서 버릇해서 이렇게 넘기는 원서입니다. 빌드 그로라고 외국의 굉장히 큰 원서 회사예요. 그거를 능률이랑 우리나라의 또 큰 회사가 조인트 해가지고 파는데 이거 저희는 사실 이거 브로셔에 교재도 넣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거 엄청나요.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레벨의 그 교재 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그 클래스에 따라서 헤엄쳐가면서 필요한 교재를 올려가고 색깔도 바꿔가면서 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제가 아까 시도하려고 했던 3땡땡 작은 정말 특별하고 성공적인 이 프랜차이즈로 생각하는 그런 어머님 눈들을 탁 끌고 가는 그런 영어 교재가 정말 이렇게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정말 좋은 걸 보셔야 되고요. 좋아 보이는 거에 넘어가시면 안 된다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 수업 방식인데요. 제가 아까 그 영어 브랜드도 그렇고 수학 브랜드도 그렇고 그 당시 유행이 지금도 계속 하는 데가 많은데 저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메리트를 주냐면 이걸 하면 반을 구성하기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을 구성하는 게 뭔가요? 동시에 수업하는 아이들을 모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는 대로 학년 상관없이 그냥 숫자만 맞춰서 반을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학원 원장 입장에서 정말 메리트거든요. 그러니까 한 반을 만들고 시간을 하면 거기 선생님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과 직결되죠. 자, 그런데 그걸 이렇게 콤팩트하게 다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너무 메리트잖아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그 태블릿 PC입니다.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수업은 그걸로 듣고 꽂고 혼자 듣고 교재를 체크만 해주면 학원이 돌아간다라고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감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한번 해보니 한 1년 정도 해보니 저는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 스마트 기기로 하더라도 아이들이 가져오는 교재만 해도 이게 너무 레벨이 서로 다른 교재를 가져오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멀티태스킹을 해야 되는 거죠. 멀티태스킹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다가 다시 나와서 여기 들어가서 일을 하고 또 나오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경험 있죠? 그러면 다시 다른 일에 집중할 때는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퀄리티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선생님 입장에서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제대로 일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 바로 저 시스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랜드 솔직히 센 거였어요. 두 개 다.
두 개 다 센 거를 달고 뭐 거기서 들어가는 비용은 다 하고 서서히 사실은 지금처럼 반을 다 만들었습니다. 학년끼리 모으고 또는 수준끼리 그 고려해가지고 그 반에서는 그 수만 되도록 서서히 이렇게 바꿔갔죠. 바꿔가고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브랜드를 달고 있을 필요가 있나? 브랜드를 교재는 더 좋은 게 많고 반은 이렇게 구성해서 소그룹 강의식이 가장 좋은 것 같은데 굳이 애들 스마트 기기 보게 하고 교재 뭐 이런 비싼 거 사야 되고 그건 물론 제가 부담했지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한 3년 차인가 4년 차에 이제 프랜차이즈를 딱 정리하고 새로운 커리와 반 구성을 딱 끝냈을 때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시기상 한 3, 4년 전에 우리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진주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 뉴스가 탁 터진 거예요. 그때 아시죠? 진주가 유령 도시처럼 그때 많은 학원들이 문을 닫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저희는 수업 결손이 아마 하루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바로 줌 수업을 했습니다. 줌 수업은 실시간 수업이기 때문에 동영상을 틀어주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근데 이 줌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이 거의 사실은 이렇게 이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쓰고 학원에 오는 시기가 왔잖아요. 그때 학원이 커졌습니다. 제가 이걸 더듬어 보니까 줌 수업을 하면 우리 수업이 학부모님들 거실이나 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소리가 다 들리고 하니까 화면을 보고 하시니까 제가 볼 때 부모님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학원을 모니터링 하신 것 같아요. 예, 그전에도 이제 학원이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때부터 약간의 가속도가 붙으면서 변곡점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가면서 저는 원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를 시기를 거치면서 학원이 약간 더 이렇게 좀 결집되는 그런 현상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교재,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이 그 학원 지금 많이 유행하는 것들에서 제시하는 본질을 잘 보셔야 되는 게 특히 1대1 수업, 1대1 진도, 1대1 진도를 하거든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반에 서로 다른 학년들이 그냥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도 이제 결석을 해도 부담이 없죠. 그냥 계속 나가는 거다. 그게 너무 편리해 보이는데 그거의 허상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사실은 공부를 한다는 것은 약간의 강제성을 가지고 그 시간에 가서 이렇게 같이 하고 혹시 빠지게 되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또 힘을 쓰면 사실은 그 금방 보충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이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그리고 조금 여담인데 많은 프랜차이즈 영어 회사에서 쓰기, 읽기 이런 거 말하기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저는 영어에서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수업 시스템의 영어 교육 패러다임의 큰 뿌리가 뭐냐면 제가 여기 넣지는 않은 ESL이라고 하는 시스템 패러다임입니다. 그게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영어를 제2 언어로서 목표로 하고 하는 거예요. 말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의사소통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잘 말하고 잘 쓰고 잘 알아듣고 너무 좋죠. 근데 중요한 건 수능에서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뭐가 돼야 되는지를 어머님들께서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진풍경이 벌어지냐면 그런 걸 추구하고 큰 브랜드 회사들은 학원비 비쌉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릴 때 되게 재밌어하죠. 요리를 하고 영어 책만 읽으면 된다. 자연스럽게 문법도 필요 없다. 단어를 외울 필요 없다. 너무 좋은 영어 시스템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고학년이 딱 되면 이제 아이가 문법 개념 이해하는 걸 너무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나중에 최종적으로 요구할 그 흐름에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런 아마 조금 학년이 올라간 학부모님들이 계실 때는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 학원에 사례도 있었는데 제2 학원에서 한 3년 4년을 다녔는데 그 남학생이 스쿨을 쓰지를 못한다 해가지고 우리 학원에 온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는 걸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저희 지금 굳이 말하자면 저희 나라에서 해야 되는 방식은 EFL입니다.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영어를 외국어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문법도 공부해야 되고 단어도 공부해야 되고 문장을 보면서 찍독찍히고 자꾸 훈련해가지고 빠르게 읽어내서 찾아내고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고 혹시 자기가 영어 의사소통의 목적이 있다면
거기에 방향을 틀면 앞에 했던 것들이 자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한번 냉철하게 한번 보시라고 제가 조금 전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서 학원을 선택하실 때 지금 이 학원의 영어, 수학 교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흐름 속에서 나온 교재인지, 수업 방식을 뭘 추구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여러분 자녀에게 좋은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좀 길었죠. 제가 너무 좀 진지팔아가지고 분위기가 이게 너무 진지해 피곤하실 텐데 돌발 퀴즈 1번입니다. 자, 이 메뉴의 이름과 이 메뉴를 파는 식당, 자 객관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1번 회덮밥 선호식당, 2번 불고기 비빔밥 만일식당, 3번 육회 비빔밥 제일식당. 아시는 분은 손을 드시면 제가 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2, 3번 중에 답이 있습니다. 3번. 서빈이 어머님 네. 아니구나. 정답입니다. 진주 제일식당에서 사는 육회 빔 혹시 드셔보셨나요? 저 고기를 안 먹어가지고요. 아 그림도 잘 그러시구나. 안 보여요. 그냥 찍었어요. 와 조금 더 큰 사진. 요거 진주 명물이죠. 저 진주 중앙시장 옛날 재래시장에 가면 이걸 파는데 제가 사실은 어릴 때 제 큰 누님이 저보다 8살 위이셔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대학생 때 뭐 저 동생을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한번 먹어봤는데 저는 그때 별로 맛있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주 최근에 제가 나이 20몇 년 차이 나는 동생이 좀 생겼어요. 부산에서 온 진주로 온 친구인데 형님 뭐 진주 명물이라는데 한번 먹어봐요 이렇게 해서 한번 갔어요. 아 제가 일단은 옛날 모습 그대로 그 쪽작한데 그 왜 진짜 맛집의 아우라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진짜 먹었는데 좀 비싸요. 12,000원 대짜 12,000원 하는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고 이거 이제 육회가 위에 있고 밑에 나물이 있는데 이 나물이 정말 독특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너무 홍보용은 아니지만 씹히는 맛도 있고 살살 녹는 느낌도 있고 거기다가 마무리를 선짓국을 줍니다. 선짓국을 조금 주는데 그게 진짜 그거 먹으러 드시러 오시는 분도 계신다고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한 식당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식당을 홍보하려고 여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아까 저랑 같이 갔던 친구가 20대죠. 20대 동생이 이제 먹으면서 감동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혹시 인스타 레스토랑이라고 아시냐고. 그게 이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인가 봐요. 20대끼리. 왜 우리 인스타에 올리기 위해서 찍는 음식 사진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요새 식당들이 있는 거죠. 일단 디자인 그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고 음식도 너무 플레이팅 예쁘게 돼 있고 비싸고 그런데 이 말 속에는 약간 그런데 맛은 별로야. 약간 비꼬는 듯한 단어가 들어있는가 봐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이 식당과 그 식당 너무 대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스타 식당에 돈을 막 갖다 주고 막 가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이런 거 먹으면 자기는 감동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학원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학원은 학생을 제대로 가르치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식당은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지금 학원들이 어디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8년 동안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 달리고 있고 달려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서빈 어머님은 나중에 주소를 적어주시면 책을 그리고 둘 중에 뭐를 원하실지는 오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두 권을 다는 못 드립니다. 예. 택배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책 두 권 이야기인데요. 하나는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책과 또 한 거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인데 요거는 사실은 지금 유튜버들 사이에는 책 전문 유튜버들 사이에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권 다 추천을 받은 상태에서 요거를 먼저 읽었습니다. 요거 읽고 사실은 전율했어요. 이게 굳이 말하자면 자기 개발서인데
자기 긍정 심리학 그 라인 같기는 한데 이게 퀄리티가 차원이 다르죠. 이게 엄청나게 내공이 많이 들어간 책이고 이거 단순히 긍정 심리학 책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깊이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추천을 받은 이후에 계속 미루다가 이번 한국어 설명회를 위해서 이렇게 짝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급하게 읽었는데 명불허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막연하게 짝을 지어봤는데 너무 짝이 잘 맞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보겠습니다. 자, 하버드 1% 상위 1% 비밀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중에 한 명입니다. 존 매커넘이라고 영국에 1756년에 태어났던 사람인데 퀴즈 들어갑니다. 2번입니다. 자, 다음 숫자들 중에서 존 매커넘과 가장 관련이 깊은 숫자는 뭘까요? 1번 2.5, 2번 3.5, 3번 4.5. 다 모르니까 찍으시면 됩니다. 4.5. 틀렸습니다. 손을 들고 말씀해 주세요. 숫자가 좀 작은 게 좋지 않을까요? 예, 아닌가요? 손 드신 2.5. 2.5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 2.5가 뭐냐면 이 존 매커넘이라는 사람은 그 이제 영국에 태어나가지고 당시 이제 미국 신대륙 왔다 갔다 할 때 가가지고 뭐 사업도 하다가 망해요. 망하다가 다시 영국에 돌아와서 이제 노동자로 사는데 무슨 노동을 하냐면 도로 보수 공사를 합니다. 그 도로 보수 공사가 뭐냐면 당시는 교통수단이 마차였는데 당시에도 도로 개념이 있었다 그래요. 길을 닦아놨는데 마차가 가다가 전복이 되면 사람이 막 죽고 이러고 그러면 푹 패인 데를 매커넘 같은 인부들이 가서 보수를 하고 근데 이 매커넘 질문이 생긴 거예요. 마차가 왜 넘어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인력이 많은 돈을 써서 계속 보수를 하는데 왜 일이 멈추지 않을까? 이 질문을 딱 갖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답을 찾아 나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무려 48,000km의 도로를 직접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찾아낸 답이 2.5입니다. 2.5cm인데요. 그 길에 깔리는 자갈이 크기가 2.5cm보다 크면 자갈은 불균형하니까 직경일 수도 있고 모서일 수도 있겠죠. 그보다 크면 마차가 접촉할 수 있는 면적보다 커지기 때문에 마차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튕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차가 전복된대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2.5cm 이하로만 분쇄를 해서 깔아놓으면 이게 탁 눌리면서 계속 다져져서 그런 사고가 안 생긴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도 아스팔트 공사할 때 매커넘 공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원리가 사용된답니다. 이 사람은 우리 잘 모르죠. 왜 그럴까요? 학자 출신도 아니고 당시에 그 상위 클래스도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우리 보면 뭐 아웃사이더 주류가 아니었던 거죠. 당시에도 공학자들이 있고 이런 개념에 뭐 상위 클래스가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 예화로 나오냐면 이 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천재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천재든 평범한 사람이든 뭔가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서 세상을 조금씩 바꿔온 사람들은 천재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아까 제가 뭐라고 했나? 이 사람이 문제를 발견하고 48,000km를 다녔다 그랬죠. 그 48,000km를 다닐 동안에 계속해서 니 뭐하노? 바보야. 돈 벌어야지. 이건 뭐라고? 이런 신호들을 계속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이게 답을 찾겠다라는 자기 신호를 따라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책의 키워드는 뭐냐면 신호, 시그널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의 신호를 따라가게 돼 있다. 그런데 이 신호를 방해하는 또 다른 신호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를 차단하고 몰입해야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세포 이야기 조금 해드릴게요. 혹시 여러분 우리 몸의 세포가 강한 UV를 좀 쬐도 그 다음에
뭐 혹시 피폭이 조금 돼도 원자력, 그 다음에 화학 물질을 조금 이렇게 해도 DNA가 손상되거든요. DNA가 손상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할까요? 자, 고장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고칩니다. 근데 고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고장 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죽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방금 고쳐라 죽여라 하는 신호 물질이 가요. 세포는 눈에도 안 보이죠. 근데 그 세포에 방금 그 신호를 받아내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시스템이 고장나면 이제 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고 사실은 세포를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세포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많은 신호가 우리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신호를 따라가고 어떤 신호를 차단할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가 또는 우리 자녀가 도달하는 곳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가장 강력한 신호 전달자입니다. 발신자죠. 그러면 내 아이는 그 신호를 받고 자기 신호를 만드는 거예요. 극단적인 두 신호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어떤 부모님은 아이가 이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인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신호만 강력하게 쏠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너 서울대 가야 돼. 너 의대 가야 돼. 너는 뭐가 돼야 돼. 자, 그 아이가 그 기대에 못 따라가면 이 신호는 이 아이에게 어떤 신호를 만들게 할까요? 자기 좌절이죠. 무기력해지고. 요거는 사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8, 90년대 교육 문제라면 사실 나오는 문제 이거잖아요. 부모의 과도한 기대. 근데 요즘엔 다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니 하고 싶은 거 해. 니 원하는 대로 해. 그래가지고 니 지금 이거 보고 싶어 봐. 먹고 싶으면 먹어. 놀고 싶으면 놀아. 선생님이 니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대들어. 그런 신호를 씁니다. 그러면 아이는 방향성도 없고 목표도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자기 신호를 만들어내죠. 제가 볼 땐 지금 이 후자가 조금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까 초등학생을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면 초등 저학년 때까지 저희 부부가 나이 또래 부부가 이렇게 만나면 아이들 데려오잖아요. 그럼 커피숍에서 대화가 안 되죠. 그죠? 대화가 안 됩니다. 커피숍을 쓰지 않나요? 카페. 대화가 안 돼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했냐면 폰을 던져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는 몇 번 그런 걸 하면서 때를 쓰고 원하면 내가 원하는 거를 내 도파민을 내가 뽑아낼 수 있구나라는 신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우리 한번 저도 뼈아픈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신호 차단과 몰입에 대한 이야기를 이 이야기가 하는데 후자의 경우 아까 제가 극단적인 예를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부모의 신호뿐만 아니라 주변의 신호를 너무 많죠. 유튜브 채널, 뭐 스마트 기기 그것과 연결해서 이 책이 하나 받아줍니다. 볼까요? 저도 사실은 이렇게 연결될 줄 몰랐어요. 그냥 두 권을 샀는데 자 아자 레스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돌박해줍니다. 자, 이 사람이 개발한 것이 있습니다. 1번 무한 리필 2번 무한 책임 3번 무한 스크롤. 자, 몇 번일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분은 맞지? 자, 힌트. 약간 컴퓨터하고 좀 관련되게 생기지 않았나요? 자, 힌트 나갔습니다. 예. 무한 스크롤 정답입니다. 오늘 100%. 자, 제가 이분에 대해서는 관련 페이지를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듣고 약간 전율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율은 단어를 많이 썼네요. 네, 죄송합니다. 의휘를 좀 한번 꽂히면 184쪽의 본문인데 조금 지루해도 잠깐만 들어주세요. 자, 그는 업무의 일환으로 웹의 작동 방식을 뚜렷하게 바꿔놓은 기능을 설계했다. 그 기능의 이름은 무한 스크롤이었다. 나이가 있는 독자는 인터넷이 여러 페이지로 나뉘어 있었던 시절을 기억할 것이다. 그때는 한 페이지의 맨 밑에 도착하면 버튼을 클릭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했다. 적극적인 선택이었다. 이 버튼은 잠시 멈추고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내가 계속해서 이걸 보고 싶은가? 자, 아자는 이 사람입니다. 아자는 더 이상 이 질문이 필요 없는 코드를 설계했다. 페이스북을 열었다고 상상해보자. 우리가 읽을 상당량의 상태 업데이트가 다운로드 된다. 손가락을 움직여 아래로 스크롤을 내린다. 그러다 맨 밑에 도착하면 상당한 양의 내용이 또다시 자동으로 다운로드 된다. 다시 맨 밑에 도착하면 엄청난 양이 또다시 알아서 다운로드 되고 그렇게 영원히 이어간다. 절대로 끝을 볼 수 없다. 스크롤은 무한히 계속된다. 자, 이 사람은 이쪽 그 아이콘이 됐겠죠. 왜? 그 사용자가 눈을 뗄 수 없는 시스템을 코딩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충실한 거예요. 자기들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사용자가 눈을 떼지 않고 볼수록 자기들은 수익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이 책에 나오냐면 자기가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걸 아이들에게 던져줄 수는 없다. 그래서 내가 지구에 몇 사람의 시간을 뺏은 것인가. 자, 그 보는 정보가 정말 중요한 정보면 그렇게 보면 좋겠지만 사실은 방금 느끼셨겠지만 계속 무한대로 올라오는 정보가 집중해서 봐야 될 정보일까요? 아니죠. 사람을 계속해서 집중력을 가져가면서 이 사람은 뭐가 되냐면 산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도둑맞은 집중력이라고 하고 이 사람은 사실은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자기가 어느 순간 집중을 못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올린 글들을 확인하고 또 다른 것 이렇게 스마트 기기로 계속 그 글을 뒤다보면서 자기가 온전하게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합니다. 그걸 발견하고 이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이럴 때는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게 섬에 들어가요. 다 버리고 그러면서 이 생각을 정리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연구한 방금 이런 사람도 만나고 관련된 사람 만나고 그 다음에 뇌과학자도 만나고 뭐 동물 실험자도 만나고 정신과 의사도 만나서 확정된 이론도 여기 정리해주고 논쟁적인 것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산만함과 집중력, 우리 집중력이 결국 도둑맞았다고 보는데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런 우리가 사용하는 컨텐츠를 돌아가는 플랫폼을 설계한 사람들은 목적이 뭐였다고요? 우리 집중력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어린 아이들이 이게 어릴 때부터 집중하지 못하는 걸 되면서 뇌가 망가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심한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 ADHD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엔 잘 이야기도 안 하죠. 너무 많아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현상을 이야기하는데 ADHD라고 진단을 너무 쉽게 하고 그 진단이 되면 바로 약을 준다고. 우리도 그냥 당연히 받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어른이 산만함을 보인다라고 하면 그 어른이 행동을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사회적인 또는 그러니까 생물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지력의 문제로 보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산만함을 보이면 ADHD로 바로 진단해서 생물학적인 문제로 보면서 정신과 약을 처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정신과 약을 동물 실험하는 사례들을 분석해서 이야기하는데 약간 끔찍한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여기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할 수는 왜냐하면 그 약을 제가 전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ADHD는 사실은 이런 우리 산만함을 조장하는 문화의 산물인데 그걸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고 아이에게 생물학적 약을 쳐가지고 아이를 사실 다운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를 사실 망치는 거다. 라고 보면서 더 깊은 이야기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자기가 섬에 들어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처럼 스마트 디톡스가 꼭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가 스마트 기기를 놓지 못하면 파생되는 게 사실은 우리 수면 부족이죠. 계속 누워서 보거든요. 그러다가 그냥 자죠. 수면의 질과 시간 양이 굉장히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자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 시간이 주어지면 가만히 못 있잖아요. 계속 봐야 되잖아요. 정신적 공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멍 때리기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 좀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장편 소설 읽기를 해결책으로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긴 글을 어때요? 지금 여러분 자녀들 긴 책을 읽어내시나요? 큰일이거든 사실. 근데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수능에서 이만한 지문이 나옵니다.
진짜 부피로 다 그리고 문제가 이만합니다. 그 이번에 국어 수능 점수가 1등급이 80점대 끊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표점 아시죠? 표준 점수.